제가 한국 비행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같은 나라에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한국 비행을 극도로 거부하던 독일 승무원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5분 만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머니가 남긴 유품 때문이었는데요. 과연 그 물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독일 전체를 큰 충격에 빠뜨린 한 승무원의 감동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딱 1초만 투자하셔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나 포겔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 자란 27살 승무원이죠. 도이치에어에서 8년간 일하면서 남들보다 빠르게 사무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저의 완벽주의적인 성향 탓에 동료들은 저를 얼음 공주라고 부르더군요. 업무를 할 때만큼은 차가운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고 굳게 믿어왔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회사 최연소 사무장으로 승진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게 주어진 노선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레나 민헨마이너스 인천 노선 담당입니다. 인천, 한국. 제가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5년 전 제 언니 엘리제가 한국인 남자를 만나 모든 걸 버리고 서울로 떠났거든요. 그 남자는 언니에게 화려한 미래를 약속했지만 결국 1년 만에 냉정하게 버렸죠. 언니는 마음의 병을 얻고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게 됐어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편견이 더욱 굳어졌죠. 제가 한국 비행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같은 나라에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부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레나, 진정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못 가겠어요. 다른 노선으로 바꿔주실 수 없나요? 부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레나, 그동안 당신 개인 사정 때문에 편의를 많이 봐줬어요. 아시잖아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어려워요. 만약 이걸 거부하면 승진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멈춰 섰어요. 8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거든요. 진짜 이번 한 번만이에요. 다음에 또 한국으로 가게 하면 그때는 퇴사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수락했어요. 씁쓸한 마음으로 저의 첫 인천행 비행 준비를 시작했죠. 승무원 교육실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브리핑을 받으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한국 승객들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특히 예의와 미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강사의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비웃었어요. 가식적인 미소와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언니를 속인 그 남자도 처음엔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테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짐을 챙기면서 어머니의 유품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실크 주머니에 나비자수가 놓여 있었죠. 아버지는 이것만이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평범한 주부였다고 하셨지만 이 주머니는 왜 동양풍일까요? 궁금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항상 가방에 매달고 다녔거든요. 이 작은 주머니가 제게는 어머니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은 새로운 노선에 대해 들떠 있었지만 저는 다른 생각뿐이었어요. 레나, 괜찮아? 표정이 좋지 않네. 승무원 동료인 마르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긴장됐을 뿐이에요. 사실 긴장이 아니라 혐오감이었죠. 언니를 망가뜨린 그 나라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속이 뒤틀렸어요. 하지만 이것도 제 커리어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승무원 브리핑을 받으면서 프로페셔널한 자세를 갖췄어요. 개인적인 감정과 업무는 분리해야 했거든요. 그게 8년간 쌓아온 제 신념이니까요. 오늘 퍼스트 클래스에는 한국의 인공지능 기업 마루테크 대표가 탑승합니다. 김성우라는 분이에요. 기장의 말을 들으면서 또다시 불쾌함이 밀려왔어요. 성공한 한국 사업가. 젊고 잘 나가는 CEO. 언니를 속인 그 남자와 똑같은 부류겠죠. 화려한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타입일 거예요.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되 개인적인 감정은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떤 한국인이 탑승하든 업무적으로만 대할 거라고요. 그들의 가식적인 미소와 달콤한 말에 속지 않겠다고 말이죠. 언니의 아픔을 생각하면 더욱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출발 전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저는 거울을 봤어요.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흠잡을 데 없는 메이크업, 단정한 유니폼.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승무원이었죠.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언니, 내가 언니를 망가뜨린 나라에 가게 되네. 속으로 중얼거리며 언니 생각을 했어요. 밝고 활발했던 언니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얼마나 변했는지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무기력하고 우울해진 언니를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퍼스트 클래스 입구에 서 있었어요. 곧 그 김성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과연 어떤 사람일지 제 편견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언니를 아프게 한 그런 부류의 사람인지 말이죠. 퍼스트 클래스로 들어오는 승객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김성우라는 사람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일찍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퍼스트 클래스 입구에 섰습니다. 나이는 30 초반 정도로 보였죠. 첫인상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화려하거나 과시적이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성우입니다. 그가 탑승권을 건네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죠. 언니를 속인 그 남자도 처음엔 이랬을 거라고요. 환영합니다. 좌석은 이쪽입니다. 저는 최대한 냉정하게 말했어요. 업무적인 미소조차 짓지 않았죠. 김성우는 제 차가운 태도를 눈치챘을 텐데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좌석으로 안내하면서 저는 그를 관찰했어요. 언니를 망가뜨린 그런 사람의 특징을 찾으려고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과시하려는 모습이나 건방진 태도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음료는 뭘로 드릴까요? 물로 주세요. 고맙습니다. 단순한 대답이었어요. 보통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샴페인이나 고급 와인을 주문하는데 말이죠.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륙 후 기내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저는 김성우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했지만 그에게만은 차갑게 굴었죠. 식사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뭐든 괜찮습니다.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또 예상과 다른 대답이었어요. 까다롭게 주문하거나 특별 대우를 요구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저는 기계적으로 메뉴를 설명하고 그가 선택한 요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성우가 저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불쾌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궁금해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실례지만 독일에서 오래 사셨나요? 갑자기 그가 말을 걸었어요. 저는 놀랐지만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독일이 고향입니다. 독일어가 모국어시군요. 발음이 정말 자연스러워요. 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미소가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언니를 속인 그 남자도 처음엔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테니까요. 업무에 집중하겠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더 이상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성우는 억지로 말을 걸거나 불쾌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후로는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어요. 노트북을 꺼내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죠.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점심 서비스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다른 승객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서비스했지만 김성우에게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김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가방에 달린 그 작은 주머니 정말 아름답네요. 나비자수가 특별해 보여요. 갑자기 어머니의 유품을 언급하니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것을 그가 눈여겨본 거죠. 개인적인 물건입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돌아서려 했어요. 하지만 김성우의 다음 말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나비, 저희 회사 초창기 로고와 정말 닮았네요. 신기한 우연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나비자수가 한국 회사 로고와 닮았다고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비슷해서 신기했을 뿐입니다. 김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비자수와 한국 회사 로고가 닮았다니요. 나머지 비행 시간 동안 저는 계속 그 말을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유품이 한국과 연관이 있을 리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김성우는 그 후로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면서 가끔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이상하게도 그의 모습에서 슬픔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 착륙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곧 한국 땅에 발을 디디게 되는 거죠.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착륙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우가 남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한 후 저는 빨리 독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승무원 여러분, 긴급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흘러나왔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죠. 기체 결함이 발견되어 귀국편이 24시간 지연됩니다. 모든 승무원은 지정된 호텔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절망했어요. 하루 더 이 땅에 머물러야 한다니요. 다른 동료들은 오히려 좋아하더군요. 와, 서울 구경할 수 있겠네. 명동 쇼핑 가자. 마르타가 신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쉬겠어요. 레나,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겠어?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궁궐도 구경하자. 동료들이 계속 권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 나라에서 하루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죠. 제 편견을 더욱 확고히 하고 싶었거든요. 역시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야. 인터넷에서 한국의 문제점들을 다룬 블로그 글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쟁이 치열하고 사람들이 냉정하다는 내용들이 제 생각과 일치했거든요. 몇 시간 동안 그런 글들만 읽다 보니 답답해졌어요. 방 안 공기가 너무 갑갑했습니다. 잠깐만 밖에 나가자. 저는 호텔 밖으로 나섰어요. 그냥 호텔 주변만 잠깐 걸을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울의 밤거리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더욱 불쾌해졌어요. 모든 게 가식적으로 보였거든요.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추악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 가방을 확 잡아당겼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제 가방을 낚아채고 달아나 버린 거예요.
가방 안에는 지갑과 휴대폰이 모두 들어있었죠. 도둑이야. 저는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토바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낯선 도시 한복판에서 저는 완전히 무력해졌어요. 역시 이런 나라야. 겉으로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돈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도 잘 모르겠고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레나 씨,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김성우가 서 있었어요.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있었죠. 김성우 씨, 여기서 뭘? 회사 일로 늦게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창피했지만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김성우는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 일이. 정말 곤란하셨겠어요. 괜찮습니다. 알아서 해결하겠어요. 저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근처에 조용한 찻집이 있어요. 거기서 호텔에 연락해 드릴게요. 김성우의 제안이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정말 괜찮다면. 물론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김성우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를 근처 찻집으로 데려갔어요. 한국 전통 찻집이었는데 생각보다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따뜻한 차 드세요. 놀라셨을 텐데. 김성우가 차를 주문하고 저에게 권했어요.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차는 마셨습니다. 호텔에 연락해서 픽업 서비스를 요청해 드릴게요. 김성우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호텔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를 위해 이런 일까지 해주는 게 의외였습니다. 30분 후에 호텔 차량이 올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한국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고마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김성우가 제 가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나비, 저희 회사 초창기 로고와 정말 닮았네요. 비행기에서도 했던 말이었어요. 저는 궁금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주머니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어디서 구하신 건지. 어머니 유품이에요. 더 이상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김성우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차를 마시며 기다렸죠. 생각보다 배려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호텔 차량이 도착했을 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김성우의 도움이 고마웠지만 여전히 그를 믿을 수는 없었거든요.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별 말씀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김성우는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었어요. 언니를 속인 그 남자도 처음엔 친절했을 테니까요.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김성우가 도와준 건 고마웠지만 여전히 그를 믿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제가 생각했던 한국인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료들이 돌아왔어요. 쇼핑백을 잔뜩 들고 신나게 떠들어댔죠. 레나, 정말 후회할 거야. 한국 음식 진짜 맛있어. 명동에서 쇼핑도 했는데 물건들이 정말 예쁘더라. 마르타와 다른 동료들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더욱 우울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한국을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젯밤에 나갔다가 소매치기 당했어요. 제가 말하자 동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괜찮아? 다쳤어? 다치진 않았는데 지갑이랑 휴대폰을 다 잃어버렸어요. 역시 큰 도시는 어디나 마찬가지야. 우리도 조심하라고 했잖아. 동료들은 걱정해줬지만 저는 이것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공항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높은 빌딩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게 차갑고 무정해 보였어요. 그런데 공항 라운지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성우가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레나 씨, 안녕하세요. 김성우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괜찮으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독일로 돌아가니까요. 아, 그렇군요. 좋은 여행 되세요. 김성우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죠. 탑승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올랐을 때 김성우도 같은 비행기에 타는 걸 봤어요. 이번에도 퍼스트 클래스였죠. 또 뵙게 되네요. 김성우가 좌석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업무적인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편안한 비행 되세요. 이번 비행에서도 저는 김성우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했어요. 하지만 어제 그가 도와준 일 때문에 완전히 차갑게 대하지는 못했습니다. 비행 중간에 김성우가 저를 불렀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시간 있으실 때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어제 말씀드린 나비 이야기 말인데요. 정말 신기한 우연이라서요. 저는 망설였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제 도움을 받은 게 있어서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승객들 서비스를 마치고 저는 김성우 좌석으로 갔어요. 나비에 대해 뭘 알고 싶으신 거예요? 저희 회사 마루테크의 초창기 로고가 정말 그 나비랑 비슷해요. 혹시 보여드려도 될까요? 김성우가 태블릿을 꺼내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정말로 제 어머니 주머니에 나비와 비슷한 로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치였거든요. 이 로고는 20년 전 저희 회사 창립 때부터 사용했어요. 프로젝트 나비라고 불리는 특별한 프로젝트의 상징이었죠. 프로젝트 나비요? 네.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어요.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시도였죠. 김성우가 설명해주는 내용이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주머니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성공했나요? 부분적으로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핵심 연구원이 독일로 떠나면서 중단됐죠. 독일로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우연의 일치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네. 정말 뛰어난 연구원이었는데 개인 사정으로 독일에 정착하게 됐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저희 회사도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김성우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그 연구원이 어머니와 관련이 있을까요? 혹시 그 연구원 이름을 알 수 있나요? 아, 죄송해요.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김성우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나비 주머니, 한국 회사의 로고, 독일로 떠난 연구원.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혹시 그 연구원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성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회사에 자료가 있긴 해요. 하지만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망설였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컸습니다. 어머니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김성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정말요? 그렇다면 다음에 서울에 오시면 회사 아카이브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다시 한국에 와야 한다는 건데, 과연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평소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김성우가 말한 프로젝트 나비와 어머니의 나비 주머니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레나, 요즘 뭔가 다르네. 한국 갔다 온 후로 계속 멍하니 있어. 동료 마르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맞는 말이었죠. 저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사실은 궁금증 때문이었어요. 어머니에 대해 아버지가 숨긴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서울행 비행 스케줄이 나왔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덜했어요. 오히려 김성우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김성우가 탑승하나요? 동료에게 물어봤더니 퍼스트 클래스 승객 명단에 그의 이름이 있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한 김성우를 보자 저는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말씀하신 나비 로고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나요? 김성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먼저 개인적인 질문을 던진 게 처음이었거든요. 물론이죠. 관심을 가져주시니 기뻐요. 그는 자세히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 나비는 2004년에 시작됐어요.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프로젝트였죠. 어떤 프로젝트였나요? 인간의 감정을 읽고 이해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였어요. 지금이야 자연스럽지만 20년 전엔 꿈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김성우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 프로젝트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비라고 이름을 지었나요?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듯이 단순한 컴퓨터가 감정을 이해하는 지능으로 변한다는 의미였어요. 그 설명을 들으니 정말 아름다운 프로젝트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중단됐나요? 핵심 연구원이 독일로 떠나게 됐거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요. 김성우의 표정이 아쉬워 보였어요. 그 연구원은 어떤 분이었나요? 정말 천재적인 분이었어요. 나이도 어렸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죠. 혹시 여성이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뛰어난 여성 연구원이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어머니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서울에 도착하면 정말 자료를 볼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약속드렸잖아요. 김성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김성우는 약속을 지켰어요. 다음 날 오후 시간을 내서 저를 마루테크 본사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저희 회사 아카이브예요. 현대적인 건물 지하에 있는 자료실이었어요. 벽면 가득 파일과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프로젝트 나비 관련 자료는 이쪽에 있어요. 김성우가 한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2004년이라고 적힌 상자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혼자 천천히 보시겠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김성우가 배려심 있게 말했어요. 저는 고마워하며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 문서들만 나왔어요. 복잡한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코드들이었죠. 하지만 계속 찾다 보니 사진들이 들어있는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 나비 2004년 민행기술협력단이라고 적힌 폴더였어요. 손이 떨리면서 폴더를 열었습니다. 여러 장의 단체 사진이 있었어요. 독일과 한국 연구진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멈췄어요. 사진 속에 젊은 동양인 여성이 있었거든요. 독일 연구원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얼굴. 설마. 저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 여성의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았거든요. 사진 뒤를 보니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연구진과 독일 연구진의 이름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었죠. 김소연 연구원, 마루테크 AI 개발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김소연.
그건 어머니의 이름이었거든요.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었다고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평범한 주부였다고 했는데 사진 속 어머니는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였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뒤져봤어요. 어머니가 연구실에서 작업하는 모습, 동료들과 토론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모든 사진에서 어머니는 자신감 넘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걸 숨기셨을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던 거잖아요. 사진 중에는 어머니가 나비 모양 로고 앞에서 찍은 것도 있었어요.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나비 주머니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죠. 어머니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이었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한국에서 태어나 독일로 유학을 갔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 결혼한 거였어요. 마지막 사진을 보고 있을 때 김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어떠세요? 찾으시는 자료가. 그가 말을 멈췄어요. 제가 들고 있는 사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거든요. 혹시 그분이? 네. 제 어머니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김성우의 얼굴에 충격이 드러났습니다. 정말요? 김소연 연구원의 따님이세요? 왜 어머니를 아세요? 저희 회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 중 한 명이에요. 어머니께서 없었다면 지금의 마루테크도 없었을 거예요. 김성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왜 이런 걸 숨기셨는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거든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독일과 한국의 시차 때문에 새벽 시간이었지만 참을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저예요. 레나. 레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괜찮니?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숨을 깊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죠? 한국의 인공지능 연구원이었던 거 맞나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레나, 어떻게 알았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인정하신 거죠. 사진을 봤어요. 프로젝트 나비 연구팀에 있던 어머니 사진을요. 결국 알게 됐구나.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왜 숨기셨어요? 왜 거짓말을 하셨나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27년 동안 속아서 살았다는 생각에 화가 났거든요. 레나, 진정해라. 내가 설명해 줄게. 아버지가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뛰어난 과학자였어. 한국에서 태어나 독일로 유학을 와서 나와 만났지. 그럼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었던 거네요? 그래. 김소연이 어머니 본명이야. 나와 결혼한 후에도 연구를 계속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왜 숨기셨어요? 자랑스러운 일인데. 어머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난 두려웠어. 뭐가 두려우셨는데요? 너마저 한국이라는 거대한 세상에 빼앗길까 봐서 말이야. 아버지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어머니 고향 가족들이 너를 한국으로 데려가려고 했거든. 한국에서 키우겠다고 했어. 그래서 모든 걸 숨기신 거예요? 미안하다, 레나. 하지만 난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가족들은 어떻게 됐나요? 연락을 끊었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잘못된 선택이었나 봐. 긴 통화를 마치고 저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알았으니 언니에 대한 진실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언니, 나야.
레나, 한국에 있다면서. 어때? 언니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언니, 5년 전 그 사람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언니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제발 진실을 말해줘. 정말 그가 언니를 버린 거야? 긴 침묵 후에 언니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레나, 사실은 뭐야? 그가 떠난 게 아니야. 내가 먼저 그를 밀어냈어.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왜? 사랑했던 거 아니었어? 사랑했어. 정말 많이. 하지만 나는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싫었거든.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어도 서툴고 문화도 잘 모르고. 그런 내 모습이 창피했어. 그래서 헤어진 거야? 그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했어. 하지만 난 자신감이 없었지. 결국 먼저 이별을 통보했어. 언니의 진실한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우울증은 왜? 후회 때문이야. 내가 너무 성급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거든. 하지만 이미 늦었지. 지금이라도 연락해보면 안 돼? 아니야, 레나. 이미 그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야. 언니와의 통화를 마치고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모든 비극이 오해와 두려움에서 시작됐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김성우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모든 편견의 족쇄를 벗어던진 기분이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아버님과 통화하셨다면서요. 김성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는 것도요. 저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김성우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김성우가 저를 마루테크 본사 최상층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에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저희 회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들을 기리는 곳이에요. 벽면에는 여러 사람들의 사진과 업적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소연 연구원. 프로젝트 나비의 창시자이자 마루테크 AI 기술의 어머니. 그 글귀를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니요. 어머니께서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김성우가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게 있어요. 김성우가 어머니 사진 옆에 작은 장치를 가리켰어요. 어머니께서 독일로 떠나시기 전에 미래의 후배들을 위해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메시지요? 디지털 레거시 볼트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오직 직계 가족의 생체 정보로만 열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김성우의 설명에 저는 놀랐어요. 정말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메시지를 남기신 거예요? 네. 언젠가 딸이 찾아올 거라고 믿고 계셨나 봐요. 김성우가 장치 앞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손바닥 모양의 스캐너가 있었죠. 손을 올려놓으시면 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캐너에 손을 올렸어요. 잠시 후 파란 불빛이 켜지면서 인증 완료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그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 사랑하는 딸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너는 이미 훌륭한 어른이 되었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어릴 적 희미하게 기억나는 그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너를 위해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술, 그것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거라고 믿었거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넘게 듣지 못했던 어머니의 목소리였거든요. 나비 주머니를 간직하고 있다면 그건 엄마가 너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나비처럼 아름답게 변화하며 살아가라는 뜻이었어.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을 미워하지 마라. 이곳은 엄마의 고향이자 너의 뿌리가 있는 곳이야.
언젠가 이 땅에서 너만의 꿈을 펼치길 바란다. 마지막 문장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찾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겠더군요. 메시지가 끝나고 김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니, 정말 좋아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새로운 항로를 찾아봐야죠. 어머니가 시작하신 일을 이어갈 방법을 말이에요. 김성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마루테크에서 일하실 생각은 없나요?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마음이 끌렸어요. 진지한 제안인가요? 물론이에요. 어머니의 딸이라면 분명 특별한 재능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독일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나비처럼 변화하라고 하셨잖아요. 시간을 좀 주세요.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당연하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서울의 거리를 다시 바라봤어요. 이제는 적대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한 곳으로 느껴졌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나비 주머니를 꺼내 들여다봤어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죠. 어머니,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을게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라는 걸요. 이번에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포브스가 발표한 2025년 전 세계 선진국 순위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엎고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늘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던 일본. 주요 언론들은 연일 현실을 부정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SNS에서는 미국과 포브스에 대한 음모론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 1위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제시카 테일러입니다. 뉴욕 글로벌 인사이트 위클리의 아시아 담당 수석 기자죠. 어느 날 오후 저는 편집부 책상에 앉아 포브스에서 발표한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 순위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이 6위, 일본이 8위라고 나와 있더군요. 뭐라고?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일이야, 제시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위라니요. 그때 편집장 마크 스티븐슨이 제 책상으로 걸어왔습니다. 제시카, 뭔가 흥미로운 걸 발견한 것 같은데. 마크, 이 순위 좀 보세요. 한국이 6위, 일본이 8위래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마크는 제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리더십,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강력한 국제 동맹, 군사력. 흥미로운 기준들이네. 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혹시 너희 어머니가 일본인이라서 아니야? 순간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건 객관적인 사실의 문제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진정해. 마크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그럼 설명해봐.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세계 3위 경제 대국이에요. 도요타, 소니, 닌텐도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수십 년간 세계를 이끌어왔고요. 기술력도 문화적 영향력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한국은? 분단 국가의 여전히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잖아요. K-팝이랑 드라마 좀 잘한다고 해서 일본보다 강력한 나라가 됩니까? 북한 때문에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나라인데요. 마크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증명해보는 게 어때? 무엇을요? 포브스가 틀렸다는 걸 말이야. 직접 가서 확인해봐. 저는 즉시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포브스의 순위를 완전히 반박하는 기사를 써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국이 얼마나 과대평가됐는지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경제적 영향력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몇 개 대기업에만 의존하고 있고 정치적 영향력도 주변국 눈치만 보는 수준이에요. 리더십은 더 웃기죠. 분단 국가가 무슨 리더십이에요? 마크의 눈이 반짝였어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기사가 될 것 같은데 실제 데이터와 현장 취재로 객관적인 분석을 해보는 거지. 맞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더 위대한 나라인지 한국이 얼마나 거품인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어요. 승인한다. 언제 출발할 거야? 이번 주 안에 떠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며 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허점, 대기업 중심 경제의 문제점,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의 약점을 찾아낼 자신이 있었어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포브스와 마크에게 한국이 얼마나 과대평가된 나라인지 증명하는 것이었죠. 일본이 훨씬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나라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컬럼비아 저널리즘 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저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취재가 제 모든 확신을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게 뭐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입국 심사대에서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 여권과 지문을 동시에 확인하는데 5초도 안 걸렸어요. 옆에서 안내하던 로봇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번갈아가며 말하고 있었고요. 수암을 찾는 곳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내 짐이 어느 벨트로 나올지 정확히 표시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몇 분 후에 나온다는 예상 시간까지 나와 있더군요. 한국 공항이 이렇게 첨단이었나? 속으로 의외라고 생각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더 놀랐어요. 변기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고 물도 자동으로 나오고 심지어 화장지까지 센서로 조절되더군요. 거울 앞에 서니까 조명이 자동으로 밝아지면서 완벽한 셀카 각도로 맞춰지기까지 했어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충전 스테이션들은 무선 충전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충전이 시작되더군요. 택시를 탔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거든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판교로 가주세요. 네이버 본사요. 아, 외국에서 출장 오셨군요. 가장 빠른 길로 모셔다 드릴게요. 기사 아저씨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친절하게 대화를 걸었어요. 한국의 명소들을 추천해주고 맛있는 음식점도 알려주더군요. 심지어 차 안에는 무료 와이파이에 핸드폰 충전기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방문이세요?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런 친절함도 예상 밖이었어요. 뉴욕 택시 기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네이버 본사 상무 박진우였어요. 한국 IT 생태계의 핵심 인물이라고 하더군요. 제시카 테일러 씨시죠? 박진우가 네이버 사옥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진우라고 합니다. 예상과 달리 완벽한 영어였어요. 게다가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박진우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벽면 가득한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 현황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한국 서비스들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박진우가 물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어요.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떤 걸 궁금해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요. 저는 준비해온 질문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IT 기업들이 정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최근 일본에서 라인 지분 매각 요구 사건을 보면 한국 기술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것 같은데요. 박진우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의미인가요? 일본 정부가 라인 지분 매각을 요구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박진우가 모니터를 돌려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일본은 IT 후진국이에요. 올해까지 플로피 디스크를 쓴 유일한 선진국이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일본의 주요 IT 서비스들을 보세요. 검색은 구글, 전자상거래는 아마존, 클라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플랫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라인만큼은 일본인들이 매일 쓰는 필수 서비스가 됐죠. 박진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일본 인구 1억 2천만 명 중 9,500만 명이 라인을 씁니다. 메신저뿐만 아니라 결제, 쇼핑, 뉴스까지. 일본인의 디지털 라이프 전체가 한국 회사가 만든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본 정부가 보안을 핑계로
맞습니다. 자국민의 데이터가 한국 기업에 축적되는 게 못마땅했던 거죠. 특히 챗GPT 같은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데이터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고요. 저는 다른 각도로 질문해 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이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한국 기업의 한계 아닌가요? 박진우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제시카 씨,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국 기업이 일본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증거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에요? 일본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 기술이 형편없다면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이 너무 뛰어나서 위협을 느낀 거죠. 저는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방향과 완전히 다른 해석이었거든요. 박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제시카 씨, 한국 기술의 진짜 리스크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외부의 편견입니다. 제시카 씨처럼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박진우와의 인터뷰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자 저는 다음 타겟을 정했습니다. K 콘텐츠였어요. 이건 확실히 거품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인터뷰 약속을 잡았어요. 저는 편집장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각도로 접근할 거야? 공장식 시스템이랑 아티스트 혹사 문제요. 아무리 K-팝이 인기라고 해도 결국 비인간적인 시스템 아니겠어요? 다음 날 저는 강동구에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를 찾아갔습니다. 올림픽 수영장 맞은편의 1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로비부터 화려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트와이스, 스트레이, 키즈, 있지 등 소속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가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제시카 씨. 저는 김현수 이사입니다. 담당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글로벌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K-팝 산업의 실상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요. 김현수 이사가 저를 회사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연습생들이 지쳐 보이거나 억압적인 분위기를 예상했는데 오히려 체계적이고 따뜻한 모습이었거든요. 여기는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김현수 이사가 설명했어요. 저희는 9개의 댄스 스튜디오, 18개의 보컬 연습실, 7개의 프로듀싱룸을 운영하고 있어요. 댄스 연습실에서는 전문 안무가가 세밀하게 지도하고 있었고, 보컬 연습실에는 최신 녹음 장비가 갖춰져 있었어요. 심지어 언어 교육실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수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혹사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저희 JYP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김현수 이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연습생들을 한 명의 좋은 어른으로 기르는 걸 목표로 해요. 무슨 의미인가요? 우선 여기 보세요. 김현수 이사가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저희는 소속 아티스트와 연습생들에게 유기농 급식을 제공해요.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식당에서는 정말로 신선한 유기농 재료로 만든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영양사가 직접 메뉴를 관리하고 있었고요. 공기순환 시스템도 최첨단으로 구축했어요. 김현수 이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연습실 환경이 아이들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저는 다른 각도로 공격해봤습니다. 하지만 학업은 어떻게 하나요? 연습 때문에 공부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저희의 가장 엄격한 원칙이에요. 김현수 이사의 대답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학교 성적이 일정 수준 미달이면 연습생 계약을 해지해요. 정말요? 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학업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음악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좋은 아티스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본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더 놀라웠어요. 매주 인성교육 시간이 있어요. 김현수 이사가 교육실을 보여줬습니다. 예의, 감사, 배려, 책임감 등을 가르치죠. 실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인품이 훌륭한 아티스트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교육실에서는 연습생들이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팬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휴게실과 오락실, 노래방도 있어요. 김현수 이사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휴게실에서는 연습생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었어요. 서로 숙제를 도와주기도 하고 게임을 하며 웃기도 하더군요. 전혀 억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성공 확률이 낮다는 비판도 있잖아요. 저는 계속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김현수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아티스트로 데뷔하지 못하더라도 안무가, 프로듀서, 매니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저는 점점 할 말을 잃어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후진적인 공장식 시스템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적이고 인간적인 시스템이었거든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와서 다음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국립중앙박물관 방문이었어요. K 콘텐츠의 뿌리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전통 문화를 먼저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특별전 한국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전시가 있다고 해서 미리 예약해놨었어요. 잠깐 머리 좀 정리하자.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해서 전시를 둘러보던 중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외국 분이신 것 같은데 우리 문화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네요. 네, 취재차 왔어요. 김동현이라고 하시는 분 혹시 아세요? 아, 저입니다.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고문이고 전직 사학과 교수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 특히 K 콘텐츠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건가요? 김동현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시카 씨, 갑자기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의 문화적 DNA의 결과예요. 무슨 의미인가요? 한국인에게는 한과 흥이라는 독특한 정서가 있어요. 한은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고 흥은 그 한을 극복하려는 역동적인 에너지죠. 이 두 감정이 만나면서 강렬한 창조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김동현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외침을 수없이 당하면서도 문화를 지켜낸 우리 조상들의 끈질긴 생명력, 그것이 오늘날 K-팝의 창조성으로 이어진 거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상업적 성공이 아니라 깊은 문화적 뿌리가 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진우였습니다. 제시카 씨, 저녁 식사 초대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부모님 댁에서 함께 식사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승낙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저녁 식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박진우의 부모님 댁은 서울 강남구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현대식 한옥을 연상시키는 세련된 건물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박진우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진우가 미국 기자분이 오신다고 하더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진우의 아버지도 나오셨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편하게 계시세요. 집 안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국 전통 가구와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곳곳에 한국 전통 도자기와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전통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박진우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식이 가득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그리고 갓 지은 따뜻한 밥까지. 모든 음식에서 정성이 느껴졌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저는 물어봤습니다. 네, 아들 친구가 오는데 정성껏 준비해야죠.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하세요. 제시카 씨, 한번 드셔보세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고 집에서 끓인 특유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외국분 입맛에 맞을까 걱정했는데 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박진우의 부모님은 정말 따뜻하고 지혜로우신 분들이었어요. 특히 아버지는 젊은 시절 미국에서 공부하셨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호기심에 물어봤습니다. 음식점을 했었죠. 뉴욕에서 말이에요.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오, 정말요? 저도 뉴욕 출신이에요. 그때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박진우의 어린 시절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이 정겹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장의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진우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셨는데 그 배경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뉴욕의 어떤 거리였고 그 옆에는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아, 그거요? 2010년경에 뉴욕에서 찍은 거예요. 제가 한식당을 운영할 때였죠.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거리, 그 위치. 분명히 외할아버지의 스시 식당 바로 옆이었어요. 한식당 이름이 뭐였죠? 저는 가까스로 물어봤습니다. 한가람이었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정성껏 운영했죠. 순간 모든 기억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가람.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원망했던 바로 그 한식당이었습니다. 저는 급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잠깐 화장실 좀. 어디 아프세요? 박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잠깐만요. 화장실에서 저는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제시카. 확실하지 않잖아. 하지만 다시 거실로 돌아가서 사진을 자세히 보니 확실했어요. 바로 외할아버지의 하나야마 옆에 있던 그 한식당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 근처에 일본 스시집이 있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하나야마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정말 훌륭한 장인이셨죠. 존경스러운 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 저를 따뜻하게 대접해주는 이분이었다는 것이 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제시카 씨, 괜찮으세요? 박진우가 다가왔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를 망하게 했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우의 부모님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고 박진우는 충격을 받은 듯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진우가 물어봤습니다. 하나야마 사장님이 제 외할아버지예요. 당신 아버지가 옆에 한식당을 열어서 우리 할아버지의 손님들을 다 빼앗아갔잖아요.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혹시 다나카 상의 손녀분이신가요? 네, 맞아요.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는 결국 가게 문을 닫으셔야 했어요. 당신들 때문에. 그때 박진우의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일이군요. 여보.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셨어요.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시카 씨, 앉으세요. 제가 그때 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15년 만에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박진우의 아버지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시카 씨, 다나카 상은 제가 진심으로 존경했던 분이에요. 정말 훌륭한 장인이셨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존경했다고요? 그럼서 가게를 망하게 했다고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제가 한가람을 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박진우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 아버지를 집중해서 바라봤습니다. 저는 원래 다나카 상의 단골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이민자로서 그분의 장인 정신을 보며 많이 배웠죠.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무슨 상황이요? 젊은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다나카 상의 스시는 정말 최고였지만 가격이 비쌌고 분위기도 격식을 차렸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좀 더 캐주얼한 곳을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나카 상께 여러 번 제안했어요. 젊은 층을 위한 캐주얼한 메뉴를 추가하시거나 온라인 마케팅을 해보시라고요. 심지어 제가 도와드리겠다고도 했고요. 그럼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근본 없는 것들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해졌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박진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아들아, 내가 어렸을 때라 말하지 않았구나. 아버지가 박진우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왜 바로 옆에 가게를 여신 거예요? 다나카 상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아버지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계획은 이랬어요. 한가람에서 젊은 손님들을 끌어들인 다음 정말 좋은 스시를 원하는 분들은 하나야마로 소개해드리는 거였죠. 뭐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저희 가게에 오신 손님 중에 일본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항상 하나야마를 추천했어요. 진짜 스시를 맛보고 싶으시면 옆집에 가보세요라고 말이에요. 박진우의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여보가 정말 그렇게 했어요. 다나카 상을 존경한다고 늘 말했거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들어온 이야기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럼 왜 할아버지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나카 상은 제 제안을 모두 거절하셨어요. 동업 제안도, 메뉴 개발 제안도, 심지어 온라인 홍보 도움도 모두요. 자존심이 너무 강하셨거든요. 자존심이요? 한국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 자체를 굴욕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일본의 전통을 한국 사람이 이해할 리 없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제시카 씨, 혹시 할아버지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셨나요?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 손님을 빼앗아갔다고 하셨어요. 전통도 없으면서 약삭빠르게 성공했다고.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다나카 상이 가게 문을 닫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함께 일해보자고, 아니면 제가 하나야마에서 일하겠다고도 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한국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쫓아내셨어요. 그때 다나카 상의 표정을 지금도 기억해요. 정말 자존심이 많이 상해 계시더라고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절하셨다는 게 사실일까요? 제시카 씨,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다나카 상은 정말 훌륭한 장인이셨어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음식 문화도 변해요. 예전에는 격식을 차리고 비싼 곳에서 먹는 게 트렌드였지만 점점 캐주얼하고 접근하기 쉬운 곳을 찾게 되거든요. 그건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예요. 박진우가 덧붙였습니다. 제시카 씨, 아버지는 지금도 다나카 할아버지를 그리워하세요. 진짜 장인의 스시를 다시 맛볼 수 없어서 아쉽다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저는 울먹이며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 어려우셨던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박진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시카 씨, 괜찮아요. 이제 진실을 아셨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며 소리쳤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뒤에서 박진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울었어요. 15년 동안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감,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온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15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여보세요, 제시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엄마,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줘요.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할아버지 가게를 망하게 한 거 맞아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제시카야,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엄마, 저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박진우를 만난 것부터 시작해서 저녁 식사 초대,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까지. 엄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 오랫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엄마, 제시카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뭐라고요? 그때 엄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무슨 일이에요? 미안해, 제시카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제발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엄마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변화를 거부하셨어. 고집이 너무 세셨지. 무슨 말씀이에요? 그 한국분, 박 씨라고 하셨지? 그분이 정말로 도우려고 하셨어. 여러 번 제안도 하시고 함께 일하자고도 하시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박진우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사실이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모든 제안을 거절하셨어. 엄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에게 도움받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럼 왜 저에게는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엄마가 더욱 울먹이며 대답하셨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하셨어. 시대가 변하는 걸 따라가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우셨던 거야. 엄마, 아버지는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했어. 손님들이 점점 줄어드는데도 메뉴를 바꾸거나 가격을 조정하는 걸 거부하셨거든.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것도 장인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절대 안 하려고 하셨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집스러우셨다는 걸 몰랐거든요. 박 씨는 오히려 마지막까지 가게를 살릴 방법을 함께 고민해주려 했던 고마운 분이었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가게 문을 닫기 전에 자신이 인수하겠다고까지 제안하셨는데, 그럼 할아버지가 왜 거절하신 거예요? 자존심이었어, 제시카야. 일본인의 자존심을.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으셨어. 일제강점기를 겪으신 세대라서 복잡한 감정이 있으셨던 거지. 저는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역사적 배경을요. 그럼 왜 저에게는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저는 울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어. 그래서 모든 탓을 그 한국분에게 돌리셨지. 엄마도 처음엔 아버지 편을 들었어. 효도라고 생각했거든. 엄마, 미안하다, 제시카야. 엄마가 너에게 거짓을 가르쳤구나. 엄마가 계속 우셨어요. 박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오히려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도우려고 했던 고마운 분이었는데,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쌓아온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제시카야, 너 괜찮니?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흐느끼며 물어봤어요. 15년 동안 한국을 미워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계속 사과하셨어요.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박진우한테 어떻게 사과하죠? 박 씨 부모님한테는 또 어떻게 사과하고요? 제시카야, 진심으로 사과하면 돼. 그분들이 좋은 분들이라면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혼자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실망감, 엄마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몰려왔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일방적으로 판단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과 불빛들이 도시를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어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써야 할 기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편집장 마크가 보낸 독촉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제시카, 기사는 언제 보낼 거야? 마감이 코앞이야. 하지만 저는 마크의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문서를 열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제목부터 바꿨습니다. 포브스는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틀렸다로요. 한 미국 기자의 서울 체험기 편견을 버리고 본 한국의 진짜 모습. 저는 밤새 기사를 썼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느낀 첫 놀라움부터 시작해서 박진우와의 만남, JYP에서 본 K콘텐츠의 진짜 모습, 김동연 교수님의 한과 흥 이야기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제 개인사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15년 전 저의 외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스시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한국 식당 때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고집, 시대 변화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 한국인을 밀어낸 자존심에 대해 썼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포브스의 순위가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틀린 건 저였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눈물이 계속 났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숫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회복력,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그리고 경쟁자조차 품으려는 포용력입니다. 아침 8시가 되자 박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시카 씨, 어젯밤에 갑자기 나가셔서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박진우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이해해요. 저도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부모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네, 만나서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시간 되세요? 1시간 후,
저는 다시 박진우의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박진우의 어머니가 여전히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어젯밤에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제시카 씨.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저는 엄마와의 통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15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어요. 박 씨는 할아버지를 도우려고 했던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제시카 씨, 다나카 상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분도 어려운 상황이셨을 거예요.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제시카 씨, 이제 진실을 아셨으니 됐어요. 과거는 과거고요. 저는 해고를 각오하고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편집장 마크가 원했던 자극적인 기사가 아니라 제 진짜 이야기였거든요. 출국 전날 박진우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제시카 씨의 기사 벌써 화제가 되고 있어요. 박진우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제 기사가 공유되고 있었어요. 용기 있는 기자, 진짜 저널리즘이라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박진우가 물어봤어요. 전혀요. 이게 진짜 제 이야기니까요. 그때 편집장 마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해고 통보를 각오했습니다. 제시카, 너 지금 뭘 한 거야? 마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크,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죄송하긴 뭘 죄송해. 이 기사가 지금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 올해의 기자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독자들이 열광하고 있어. 편견을 인정하고 진실을 찾아가는 진짜 저널리즘이라고 말이야. 제시카, 넌 대단한 기사를 썼어.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한강을 건너며 보이는 고층 빌딩들,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편견의 필터가 아니라 진실의 눈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박진우가 배웅을 나왔어요. 제시카 씨, 언제 다시 한국에 와요? 곧 올 것 같아요. 아직 다 못 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때는 제가 더 많은 걸 보여드릴게요. 진짜 한국말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한국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 위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취재는 한국을 알아가는 여행이 아니라 저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었다는 걸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겸손함,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린 마음.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뉴욕에 도착해서 받은 첫 메시지는 박진우에게서였어요. 제시카 씨,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아버지가 다음에 오시면 정말 맛있는 한식을 해주신다고 하세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곧 다시 갈게요. 이번에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요.